자, 안녕하세요. 국어 페이스메이커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25년 고1, 2 국어 연간 커리에 대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저는 김민준이고요. 자, 현재 인강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고 있고요. 자, 우리 현장 강의들은요, 서울 대치동에서 이렇게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연간 커리 안내하기 전에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는데요. 자, 어떤 사진처럼 보이세요? 수업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가운데 있는 요 사람이 김민준이고요. 자, 요 사진을 왜 가지고 왔을까요? 아이들이 많다고 자랑하려고요?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하고 부대끼면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 수업 자체를 아이들에게서 배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가 보니까 자, 어떤 시기에는 어떤 학습을 하는 것이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고 또 정확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지, 또 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어떻게 알려줬더니 수월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더라라는 것을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배웠습니다. 아이들하고 실제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만 해도 거의 20년 가까이가 돼가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하고 부대끼면서 배운 수업 자체의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요, 저의 슬로건하고도 맞닿아 있어요. 저의 슬로건이 뭐냐면 국어 페이스메이커예요. 여러분들의 국어에 대한 학습 페이스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릴 때 옆에서 조금 더 달려야 돼. 여기는 조금 천천히 가면서 정확히 달려야 돼. 천천히 가야 해. 라는 것들을 자,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의 슬로건이 국어 페이스메이커고요. 자, 이 페이스에 따라서 제가 준비한 수업들을 이제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연간 커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 우리는 수능에서 바뀐 요 내용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실제 22 개정교육과정 국어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으로 찍어서 이미 올려놨습니다. 자, 개정교육과정은 그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우리가 전체적인 수능 학습을 할 때 꼭 짚어야 되는, 그리고 자, 요 내용 때문에 이런 수업을 준비했다, 또 이렇게 학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자, 바뀐 수능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선택형에서 통합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지금 25년도에 고2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형으로 수능을 치르게 돼요. 근데 모의고사는 또 선택형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3학년 올라가게 되면 이제 선택형으로 모의고사도 치르게 되고 실제 수능도 선택형으로 치르게 되는데, 자, 공통 과목으로 문학과 독서. 아마 지금 고2인 친구들도 낯설 거예요. 왜냐하면 학평이라고 하는 고1, 2 때의 모의고사는 여전히 이전 형태의 수능으로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낯설 거라서 한번 잘 들어보셔요. 자, 우리 공통 과목으로 문학과 독서를 치르게 됩니다. 문학이 17문제고요. 독서가 17문제, 그래서 34문제를 치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택 1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자, 우리 화법은 말하기 방식을 점검하는 거고, 작문은 글 쓰는 방식. 자, 언매에서 언어는 문법이고요. 자, 매체는 매체 종류에 따라 종이 매체냐, 인쇄 매체냐, 또는 전자 매체냐, 이런 매체에 따라서 자, 우리가 어떻게 글쓰기 활동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실제 매체는 화법 작문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요, 자, 화법 작문 언어 매체 중에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해왔던 걸 가만 상기해 보세요. 언어가 가장 어려워요. 문법은 암기할 것도 많고 내가 이 개념을 암기했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풀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도 또 정확하게 풀이하는 방식들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문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기존의 수능이 바뀐 이유를 잠깐 이야기하면 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을 때 아이들 사이에 유불리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학을 갈 때는 원점수 100점 만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 문제의 난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우면 표준 점수가 더 높고 자, 문제가 쉬우면 표준 점수가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화법 작문을 선택한 친구와 언어 매체를 선택한 친구 사이에 점수의 차가 난다라는 거지. 화법 작문을 선택해서 100점을 맞고 언어 매체를 선택해서 100점을 맞았다 치더라도 언어 매체를 선택해서 100점 맞은 친구가 더 높은 점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문학하고 독서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문학하고 독서까지도 자, 전체적인 난도의 영향을 받아서 분명히 언매를 선택한 친구가 조금 더 유리하고 화작을 선택한 친구가 조금 더 수월한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왜 화작을 선택해요? 다 언매를 선택하지. 왜냐하면 화작
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근원적으로 조금 쉽습니다. 이론도 많지도 않고요. 적기도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내가 다른 학습을 하지 않아도 다 맞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화법작문은 공부하기가 조금 수월하다. 다만 엄매에서 언어는 내가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잘 볼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 대부분의 친구들이 사실은 화작을 많이 선택하고 내가 조금 극상의 점수를 맞겠다 또는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평가원에선 사실은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현재 이제 고1 올라가는 친구들에게는 자, 통합형으로 화법, 언어, 문법이에요. 자, 독서, 작문. 독서가 비문학입니다. 그리고 문학. 자, 그러니까 자, 우리 지금 요 선택형 이전의 형태의 수능으로 다시 회귀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고2 올라가는 친구들은요, 현재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치르고 있는 형태로 수능이 다시 돌아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제가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 텍스트를 주고 나면 항상 이것들을 일반화시키고 범주화시키고 요약을 하는 연습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주요 과목은 어떤 걸로 보여요? 통합형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것들을 떠올려 본다면 문학하고 독서가 주요 과목이에요.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독서가 훨씬 더 어렵죠. 이거는 역대 수능을 치렀던 선배들의 오답률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답률 10위까지 해서 독서 문제는요, 적게는 5문제, 많게는 8문제까지도 10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독서라는 과목은 조금 어렵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 수가 많이 나오고 갈래가 여러 가지니까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자, 화법과 작문은 비교적 수월하다. 자, 화법 작문은 제가 현장 강의를 할 때도 아이들한테 이거 3학년 때 해도 돼. 조금 늦으면 3학년 2학기 때 해도 사실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는 과목이에요. 다만 자, 요 언어인 문법은요, 2학년 1학기까지는 개념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다시요. 문법은요, 2학년 1학기까지는 내가 개념을 완벽하게 마무리해 놔야지, 자, 2학년 2학기부터 이제 3학년으로 본격적인 수험생의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학습할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법, 이 5문제를 위해서 내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1, 2 때 미리 문법은 마무리해 놔야 하고요. 자, 그 다음 3학년 올라가서는 문제풀이로 그냥 감을 잡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고1, 2에서 김민준, 저의 수업 커리는 주된 건 자, 문학하고 독서가 될 거고요. 그리고 특강들로 문법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화법과 작문은 그냥 모의고사를 통해서 감을 잡으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간 커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텝 1에서요, 스텝 4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자, 스텝 1에서는요, 국어 개념과 원리라는 강좌로 준비를 했고, 스텝 2에서는요, 수능 국어의 틀. 자, 그러니까 국어라는 과목, 문학과 독서에 대해서 어떤 개념, 어떤 원리, 내가 어떤 개념에 의해서 요 지문, 작품을 분석해야 하고, 또 어떤 원리에 의해서 비문학 지문에 글이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단계고요. 자, 그런 다음 스텝 2에서 이제 이것들을 통합해서 수능 국어에서는 내가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국어라는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훈련시키는 단계고요. 자, 그 다음에 스텝 3에서는요, 수능 국어 독해의 실제. 자, 이제 얘는 3학년 수준의 지문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의 제재 자체의 난도도 조금 올리면서 동시에 내가 본격적으로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까지가 아니라 빠르고까지 가미된 수능에서의 독해를 한번 해볼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스텝 4에서는요, 자, 평가원의 사고입니다. 평가원 기출들을 분석하면서 완벽하게 수능을 마무리할 거예요. 자, 요 평가원의 사고에서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상세히 이야기할 건데,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모의고사들은요, 다 교육청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학평이라고 불러요. 평가원에서는, 그러니까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에서는 1년에 우리 모의고사를 3개만 내놓습니다. 6월, 9월, 그리고 실제 수능까지. 그러니까 우리 평가원에서 내놓는 시험은요, 1년에 3개밖에 안 된다고요. 3학년에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평가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구나. 그리고 우리한테 능력
필요로 하는 능력치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문제를 통해서 지문을 통해서 학습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평가원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작품을 읽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문제 선지를 분석하는 훈련을 하는 단계가 요 평가원의 사고예요. 자, 선생님이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요. 현장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고2까지 국어는 마무리해야 한다예요. 무슨 얘기냐면 국어가 쉽지가 않아요. 올해는 사실 조금은 예년에 비해서 쉬워졌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점수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낮은 점수에서 형성되고 있고 이 어려운 과목에 대해서 우리 현역과 그리고 N수생들을 놓고 보면 절대적으로 N수생이 유리해요. 우리가 정말 좋은 점수,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선 사실은 옆에 있는 친구인 현역들 간의 경쟁보다도 사실은 N수생과의 경쟁이 훨씬 더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려고 합니다. 고2까지 해서 수능 국어 준비를 마무리해야 돼요. 고3에서는요, 그 당해년도에 나오는 EBS 연계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학습하면 될 정도로 평가원 기출까지 2학년 때 마무리하고 내가 마치 재수생인 것처럼 N수생인 것처럼 고3 때 내 부족한 부분을 찝으면서 봐줘야 한다고요. 그래야지만 정말 극상의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의 커리는 스텝 1에서 스텝 4까지 가게 되면 아마도 와, 이제 나 수능 문제 풀어도 전혀 부담이 없어 라고 하는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스텝 1부터 어떤 수업인지 조금씩 자세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국어 개념과 원리입니다. 자, 일단 문학에서는요. 자, 갈래별 개념 및 이론 그리고 작품 접근법을 학습할 겁니다. 자, 여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 소설, 수필, 극이라고 하는 문학 갈래의 개념을 학습해야 돼요. 그런데 자, 이 문학 갈래에 대해서 개념 완벽한가요? 중학교 때 한 번씩은 다 맛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이론이나 개념들을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평가원에서요, 매년 지속적으로 지적받았던 게 무엇이냐면 문학이라는 것은 예술작품인데 이 예술작품은 주관적인 감상,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영역인데 선지 5개를 주고 객관적으로 정, 오,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적받아왔어요. 그러면 평가원에선 이것에 대응해서 그러면 내가 객관성을 높여야겠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택지에다가 문학 개념들을 녹여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객관성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보기 상자에다가 야, 이 작품을 볼 수 있는 방법은 A, B, C 3개야. 그런데 있잖아. A의 시선으로 이 작품을 한번 봐봐. 라고 하면서 보기 상자에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작품을 읽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자, 기본적으로 갈래에 대한 개념과 이론이 시, 소설, 수필극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교재를 쓸 때요, 표현법부터 해서 개념들을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사례 작품들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교재예요. 그래서 막 저작권 같은 것들도 다 해결하면서 만든 교재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크게 도움될 거고요. 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내신에서도 선생님들이 사실은 문학 개념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배우고 왔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출제하십니다. 아이들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모르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현장 강의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 고2 친구들도 표현법을 계속 질문합니다. 그럴 정도로 안정적으로 개념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에서도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이 개념하고 이론을 먼저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작품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보기 상자의 내용하고 조금 맞물려 있는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문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냐면 자서 같은 거 놓고, 자, 예를 들어서 시면 시에 어떤 시어가 있으면 그 시어의 의미, 그리고 어떤 공간이 나면 공간적 배경이다, 그리고 주제다, 이런 것들을 텍스트로 적혀져 있는 작품들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독서를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수능에서 실제 내가 스스로 뽑아야 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 작품들을 자서에 써 있는 내용들 다 뽑을 수 있을까요? 그럴 만한 시간적 여력이 있을까요? 그럴 만한 나의 능력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작품을 읽고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작품을 읽고 어떻게 주제를 뽑아내냐고요. 그걸 평가원에서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문학작품을 딱 대하면 나 이 작품에 온전한 주제의식을 다 뽑아내야지 라는 태도로 작품을 읽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수능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결국은요, 우리가 필수적으로 뽑아야 되는 내용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예를 든다면 현대시에서는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을 관찰했는지 또는 어떤 직접적인 경험을 했는지,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뽑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시가 전개되는지 대상 상황을 뽑을 수 있어야 되고, 이에 따라서 나의 정서와 태도는 무엇인지 요것까지만 딱 뽑는 거예요. 아주 간략하게.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 이런 것들을 선생님은 필수 분석 요소라고 불러요. 이게 시, 소설, 수필, 극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 따로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명이 써 있지 않은 문학 작품을 봐도 스스로 분석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게 바로 스텝 1에서의 문학입니다. 자, 그 다음 독서에서는요, 독서 지문 유형별, 화제 특성별 독해법을 학습할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독서는요, 영역이 독서론 있고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렇게 영역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독서라는 과목은 설명문이나 논설문으로 쓰이는 산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충분히 정보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 전달하는 방식을 내가 먼저 학습하고 있으면 어떤 내용을 전달하든지 간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정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할지만 안다고 해도 분명히 제재에 대한 친숙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 요때는요, 제가 평가원에서 출제한 지문들을 쫙 펼쳐져 놓고 유형별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문이 쓰이는 유형이 6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자, 어떤 대상을 설명할 때 정의의 방식을 사용하면서 어떤 예시를 들어주고, 예시를 들 때는 다른 것과 빗대어서 비유해서 들어준다, 이런 유형들처럼 이런 유형이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유형을 먼저 익히게 되면 그러면 뒤에 전개될 내용을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글 자체를 내가 장악하는 힘이 딱 생기거든요. 그 뒤에 이제 제재학습을 해주는 거예요. 경제면 경제, 법이면 법, 철학이면 철학, 이런 것들을 제재학습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비문학을 대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먼저 구조를 학습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독서 지문 유형별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화제 특성별이라고 하는 건 자, 어떤 화제를 다루고 있는가에 따라 또 지문이 달리 쓰이거든요. 그에 맞춰서 이제 독해법 을 학습하게 되는 단계가 스텝 1의 독서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제가 특강으로요, 자, 의문 변동하고 문법 요소를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우리 의문 변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1에서 그리고 고2의 언매를 선택한 학교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시험 내용이에요. 내신에서요. 그래서 우리 의문 변동이 만약에 내신에 포함되게 되면 실제 30문제다라고 하면 15문제 정도가 의문 변동입니다. 그래서 1등급을 가르는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문 변동만 따로 이렇게 빼서 찍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강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스텝 2로 한번 가볼게요. 자, 수능 국어의 틀이라고 하는 강좌고요. 자, EIB로 이니셜을 따놨어요. 자, E가 뭐냐면요, 에센스입니다. 에센스는 수능 국어의 본질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건 뭐냐면 스텝 1에서는 실제 선생님이 문학에서도 교재를 쓸 때 어떻게 썼냐면 어떤 개념과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 그러면 이 원리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 한 문제씩만 딱 실어놨어요. 세트당. 그러면서 이 세트를 조금 여러 개 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국어 지문에는 예를 들어서 한 지문 세트가 있으면 문제가 3문제 내지는 4문제, 5문제가 딸려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개념을 학습한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만 한 문제씩 따로 이렇게 떼놔서 집중할 수 있게 해놨다고요. 그런데 자, 요 수능 국어의 틀에서는요, 이제 자, 내가 개념들이 다 모였어요. 원리도 다 모였어요. 출제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본 것들을 이제 실제 세트를 가지고 자, 한 세트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효용감을 느낄 수 있는 스텝이 바로 스텝 2예요. 그래서 수능 국어의 본질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품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부터 학습을 하게 되는데, 자, 요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경우에요. 고2에서 아이들이 상담을 해올 때 가장 자주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있잖아요. 저요, 이제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괜찮아요. 근데 현대시만큼은 진짜 감이 안 잡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전보다도 현대시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감이 도저히 안 잡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평가원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능력치는 감이 아니에요.
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으로 감상하는 거거든요. 그럼 평가원에서 우리한테 그걸 평가하고 싶으면 슬픈 작품을 주고 너 울어라고 할 거고 재밌는 작품을 주고 너 웃어라고 할 거라고요. 평가원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능력치는 이성적인 분석력,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수능 국어에서 작품을 딱 대할 때 이 작품을 감상하려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어와 시어와의 관계, 그리고 화자가 말하는 어조, 그리고 작품 전체의 구조와 전개 상황을 토대로 작품을 분석해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 안내 길라잡이가 되는 게 보기상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보기상자를 토대로 작품에 접근하고 작품에 접근한 것을 토대로 선지와 연계해서 정오 판단하는 그 훈련을 이제 수능국어의 본질 요 스텝 2에서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비문학에서도 앞에서 지문 유형별로 쭉 익히고 구조를 익혔다면 이제 제재를 조금 더 심화시켜서 내가 익혔던 유형이 이렇게 효용을 발휘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 수능 전체 세트를 이제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때가 바로 요 스텝 2입니다. 그래서 자, 문제 의도에 맞춰서 작품 지문을 분석하고 작품 지문을 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선택지를 잘 판단하는 훈련까지 이렇게 가는 강좌가 EIB 강좌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 실질적인 내용은 자, 개념 및 이론 작품 접근법 익힌 것을 고2 학평에 적용해 볼 겁니다. 자, 우리가 고1 수준에서 고1 모의고사를 푸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1, 2, 3학년이 올라가면서 우리 이 모의고사의 수준이라는 것이 순차적으로 올라가기보다 굉장히 급격하게 뚝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고1 때는 수월해요. 그런데 고2가 되면 이거 왜 갑자기 어려워졌지? 고2에서 고3 올라가면 우와 진짜 어려운데?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학년 때는 2학년 수준의 것으로 학습하는 것이 맞고요. 2학년 때는 3학년 수준의 것으로 학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모든 강좌에서의 커리는 고1 때는 고2 제재구나, 고2 때는 고3 제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2 학평에 적용해서 분석해 볼 거고요. 자, 독서, 유형별, 화제 특성별, 독해법을 익혔던 것들을 고2 학평에 적용해서 또 분석하는 훈련을 해볼 겁니다. 자, 요 단계까지 가면 아마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 인제요. 저요. 내신 공부가 아니라 수능에서 혼자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감이 잡혀요. 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수능 한 세트를 45문제를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 강좌가 이제 수능 국어의 틀이고요. 자, 문법으로요. 자, 중세국어 이론을 준비해 놨습니다. 자, 요 문법 이론은 우리 고1 친구들 내신에서 2학기 때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강좌고요. 특강으로 준비한 만큼 아주 상세하게 중세국어 이론을 분석해 놨고요. 실질적으로 세종어제훈민정음이라든지 용미어천가와 같은 글들을 사례로 다 분석해 놨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학습한다면 2학기 내신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강좌일 겁니다. 자, 그 다음 스텝 3로 가볼게요. 자, 수능국어 독해 실제라고 하는 강좌고요. 자, 문학하고 독서를 또 정규로 가져갈 겁니다. 자, 갈래별 실전적 작품 분석, 그리고 문제 유형 체화. 자, 요 스텝에서는요, 실제로 문제 유형을 체화시키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정확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물음의 의도를 명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나오는 이 발문에 따라서 의도를 파악하는 훈련을 할 거고요. 자, 이 의도에 따라 작품을 읽고 또 이 작품과 선지를 잘 연계하는 그 훈련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요 스텝에서는요, 이제 예를 든다면 문학에서는요, 1번부터 5번까지를 순서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순서도 조정을 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보기 상자에 의한 외적 증거에 의한 판단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보기의 내용은 아까 초입에 언급했듯이 작품을 읽어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친구들이요, 자, 문학 작품을 읽고 나서 보기의 내용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 보기 상자를 먼저 읽은 뒤에 보기의 내용대로 작품을 읽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학 작품은 여러 갈래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 상자의 내용을 읽고 작품을 읽은 뒤에 이 작품과 선지를 잘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훈련, 그를 통해서 문제 푸는 순서를 조정하는 훈련까지 하게 되는 단계가 바로
스텝 3입니다. 그래서 스텝 3에서는요, 보다 조금 더 실전적으로 3학년 수준의 제재를 가지고 문학을 분석해 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독서에서는요, 영역별 실전적 지문 분석 앤 문제 유형 체화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문제 유형이 포인트예요. 자, 선생님이요, 아예 비문학, 독서의 문제 유형들을 쭉 다 정리를 했고요. 자, 이 문제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지문을 분석해야 하는지를 아예 설명으로 쭉 다 적어놨습니다. 실제로요, 선지를 판단하는 순서까지, 또 선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까지 그 방법을 소상하게 선생님이 교재로 만들어 놨고요. 자, 그것에 따라서 독서를 또 3학년 제재로 훈련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특강으로 언어와 매체. 자, 요 시기는 아마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언어와 매체로 현대와 고전 문법을 모두 다 다른 문법 특강을 준비해 놨고요. 자, 문법 특강은 뒤에 선생님이 조금 더 상세히 이야기할 건데 기존에 우리 참고서들이나 또는 잘서 같은 것 또는 교과서에 나온 순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학습하기 최적화된 순서로 선생님이 교재를 다시 재구성했습니다. 그 재구성한 내용에 따라서 문법을 다시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스텝 4는요, 자, 평가원의 사고라고 하는 강좌고요. 자, 요것도 선생님이 이니셜로 따놨는데요, 뷰 포인트, 그 다음 인텐트, 그리고 비헤이버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훈련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평가원의 관점을 보려고 합니다. 아까 초입에 이야기했듯이 선생님 수업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자, 고2까지 해서 수능 국어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스텝에서는 평가원 기출을 분석할 겁니다. 근데 이 기출을 왜 분석하냐? 도대체 문제가 되게 많은데 왜 평가원 기출을 분석해야 하느냐? 자, 이건 무엇이냐면 평가원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지를 알아야 그에 맞춰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문학에서 소설을 중간에 끊어놨다? 그러면 이 끄는 의도가 분명히 있거든요. 왜 이 장면에서 지문을 끊어놨는지, 중략을 넣었으면 이 중략을 왜 넣었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원의 의도가 지문을 분석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공통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통된 걸 내가 캐치하게 되면 학습할 방향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우리 왜 선배들 보면 나 평가원 기출 3회독 했어, 5회독 했어, 10회독 했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 의미가 바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의 의도에 맞춰서 지문을 읽어갈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단계고요. 자, 이것이 수능에서는 거의 파이널, 마지막에 해당되는 단계인 거예요. 자, 그래서 평가원의 관점대로 지문을 분석하고 선지를 읽어가는 힘을 기르는 단계고, 자, 그 다음 평가원 지문과 문제 의도를 잘 연결시킬 것이다. 그리고 최적의 행동 패턴까지. 자, 여기서 최적의 행동 패턴이라는 건 이제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지문을 그냥 읽고 그리고 문제가 딸린 순서대로 풀고 이렇게 되면 비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문 세트별로 판단하면서 어떤 순서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이다. 발문 먼저 보고 문제풀이 순서 정한 뒤에 작품 제목 보고 작품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해당 문제까지 풀어가는 이 최적의 행동 패턴을 익혀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요 평가원의 사고는요, 자, 평가원 지문만을 가지고 실전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때는요, 아마 제재도 굉장히 고난도로 이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출제된 지문 그리고 작품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요 때는 실질적으로 수능에서 어렵게 출제된 했던 것들을 선생님이 뽑아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분석하게 될 겁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특강으로 독서 집중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영역별 고난도 독서 지문을 통해서 자, 사고력과 피지컬을 조금 키워보려고 하고요. 자, 이때는 실질적으로 3학년에 때 출제되었던 수능 제재들을 조금은 심화시켜서 학습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왜 2018, 2022, 2025 이런 수능들이 조금 어려웠었잖아요. 자, 이때 어려웠던 수능 때의 제재들 그리고 그 제재들과 관련된 파생된 지문들을 조금은 꼼꼼하게 살펴보는 독서 집중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재에 대한 학습이 아주 집중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의 구조를 보려고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제재에 대해서 심화시켜서, 예를 들면 경제라면 미시경제부터 거시경제까지 개념 자체를 완벽하게 익히는, 그리고 철학이라면 어떤 철학의 사조 자체를 완벽하게 익히는 그런 수업으로 준비가 될 거고요. 자, 우리 2학년에서 이제 내가 독서가 조금 부족하다 싶은 친구들은요, 굉장히 유용하게 도움이 될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강을 조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자, 아까 이야기
이야기했듯이 문법들은 특강으로 선생님이 준비를 했고요. 자, 요 문법의 개념과 실전이라고 하는 강좌는요. 자, 전체 문법을 다루고 있는 수업입니다. 자, 우리 단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고전 문법까지. 자, 아까 이야기한 듯이 문법은요. 사실은 학습해야 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참고서들을 보면 가장 작은 단위인 의문부터 순서대로 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일반적인 참고서들에는 의문이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 형태소, 단어 형성, 단어 품사, 문장 성분, 그리고 문법 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어사 이렇게 실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문법은요. 단어의 품사부터 학습해야 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부엌에 있어 또는 부엌에 있어. 자, 이 두 문장의 발음 중에 어떤 게 맞습니까? 다시 부엌에가 맞아요? 부엌에가 맞아요? 부엌에가 맞죠. 왜 그렇죠? 자, 요때 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예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 있는 종성은 그대로 이어서 발음하는 연음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려는 건 아니고, 자, 실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태소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문 단위에서는 사실은 형태소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어의 품사부터 형태소를 먼저 학습한 뒤에 의문을 봐야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이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의문을 봤다 어차피 다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수업에서는 자, 최적의 학습 순서에 맞춰서 자, 문법 수업들을 준비해 놨고요. 자, 요 개념뿐만 아니라 기출 문제들, 수능 기출 문제들을 실어놔서 함께 풀이까지 하면서 실전 감각까지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강인데요. 아직 표지는 제작하고 있고요. 자, 22 개정 문법 개념과 원리라고 하는 강좌예요. 자, 요 강좌에서는 자, 우리 국어사는 제외하고요. 일단 현대 문법을 완벽하게 학습하자. 그래서 지금 고1 올라가는 친구들이라면 자, 이번 겨울방학 때 요 현대문법을 완벽히 마무리하고 올라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국어에서 점수를 맞는 방법입니다. 수능도 마찬가지고 내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 현대문법만 따로 준비를 해놓은 것이 자, 우리 문법의 개념과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만 정리하고요. 마무리해 볼게요. 자, 스텝 1, 2, 3, 4 이렇게 있는데요. 스텝 1, 2 강좌 같은 경우에는 나 이제 고1 올라가 라고 하는 국어, 수능 국어에서 초심자 정도의 친구들이 함께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닦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내가 지금 고2다 하더라도 나 아직 국어에 대한 개념이 조금 없어. 나 국어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것 같대 라고 하는 친구들은 자, 스텝 1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3, 4 같은 경우에는 내가 1학년이더라도 나 국어 좀 잘 알아. 국어 개념, 문학 개념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글 읽을 때 나 잘 읽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스텝 3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2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내신을 잘 받아왔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3, 4부터 이렇게 수업을 하셔도 공부를 하셔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강으로 자, 언어와 매체 그리고 현대문법 이렇게 준비했고요. 자, 그 다음에 고1 내신 특강으로 자, 의문 변동, 관동 왜곡, 문법 요소, 중세국어까지 준비했습니다. 특히 고1 내신에서 학교에서 진도 나가시는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학교 내신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집중적으로 특강들 선택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매년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 되뇌이는 글귀인데요.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 속에 있는 글귀예요. 굉장히 좋아하는 글귀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좋은 인연이란 시작이 좋은 인연이 아닌 끝이 좋은 인연입니다. 시작은 나와 상관없이 시작되었어도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는 나 자신에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새롭게 인연이 시작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1년 커리를 또 함께 하면서 김민준하고 좋은 인연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수업들 잘 준비해서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났을 때, 올해 커리 끝났을 때 김민준 선생님하고 수업하길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선생님도 잘 준비해 놓고 본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